안녕하세요. 베스림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궁극적으로 충족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이렇게 해답을 찾은 사람들은 우리들 주변에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요. 나날의 생존 여부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상적인 삶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사치로도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그런 꿈을 꾸면서 나름대로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삶과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만큼의 연륜과 경험이 쌓이고 보니까요. 결국에는 우리들 인생은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비전하는 대로 반드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하고 지연대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진리를 요즘 들어서 어지러운 시국에 이제 다양한 뉴스들을 보면서 새삼 요즘 들어서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새 2019는 충분히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춘부는 태양이 산양 라시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봄날의 시작을 알리죠. 그리고 그런데 이번 춘부는 특히 âm 력 2월 보름달과 하루 이틀 사이로 겹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여유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바꾸며 살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국 명나라 시대에 살았던 위인 여범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그 사람이 남긴 4가지 유명한 교훈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여범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어로는 리어판 and his four lessons 이라고 합니다. 여범이라는 한국 이름보다는 리어판이라는 영어식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공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리어판이라는 이 이름을 숙지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몇 차례 중요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리어판의 책자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도 바로 그런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97년 6월에 5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때 막 돌이 되었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나라였던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한국을 포함한 전 아시아권에 IMF 사태가 터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는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서 발전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여름만 있던 그런 열대국이고요. 그래서 그 열대기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열대기후보다 더 어려웠던 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독특하게 저 같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과 이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멋모르고 왔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에서 그냥 이제 애나 보면서 사방의 벽만 바라보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화 충격과 무력함 때문에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던 그런 초창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절에 들렀다가 영문으로 된 Leo Fan and His Four Lessons 이란 How to Change Your Astrological Fate, Fortune and Destiny라는 그런 작은 책자를 무료로 배포해주게 했던 그런 작은 책자를 건네받게 되었어요. 한글로는 여범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근데 첫눈에 그 책 타이틀이 좀 주제 넘게 느껴졌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점성학을 아주 종교처럼 맹신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하는 그 자체가 어쩐지 허황되고 이렇게 사기극처럼 이렇게 사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만 그 책 타이틀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다음 날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워낙 작은 책자였기 때문에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멍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주 신선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서야 제가 이제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만심에 젖어 있었죠. 근데 원래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그 얕은 지식, 자존심만 믿고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건방을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얼마나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삶에 대한 이해도 얕은 것이었는지 비로소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책이었어요. 마치 이제 코페르니쿠스 의식의 전환처럼 이렇게 제 의식과 삶의 변화를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책을 읽고 제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다시 삶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을 한탄하고 이렇게 피해의식에 시달리기보다는 다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이제 당시만 해도 척박한 이렇게 무인도 생활과 같았던 그런 말레이시아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노력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던 대로 꿈꾸던 대로 삶을 꾸준하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올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고마운 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찾았던 제 안에 있던 행복의 열쇠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열쇠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범사원의 레슨을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범은 중국의 명나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과거를 치러서 정부 관직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호르몬이랑 이렇게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진로를 바꿔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인 이렇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의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약초를 캐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산에 있던 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절 이름이 자운사였는데 그 자운사에서 아주 고귀한 모습의 긴 수염을 기른 그런 성자 같은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공씨였는데 운남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공씨가 여범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부 관리가 될 운명을 타고났네. 내년에 자네는 과거에 뽑혀서 학궁에 입학하게 될 것이야.
어째서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씨가 계속 여범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점성술과 예언에 관련된 신성한 책을 물려받았는데 여범에게 물려주고 그 사용법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범은 공씨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어머니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어머니는 이제 여범에게 귀인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면서 공씨는 그렇게 해서 여범의 집에 당분간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공씨가 여범의 집안에 머무는 동안 여범은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렇게 공씨의 예언 능력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큰일이나 혹은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들이건 언제나 물어보면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범은 공씨를 시험한 여범은 다시 공씨의 조언 대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씨가 예언했던 대로 그래서 여범은 다음 해에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여범이 과거에 합격하고 난 뒤에 다시 공씨는 여범의 전 인생에 대한 예언을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준 예언은 앞으로 여범이 합격하게 될 모든 시험과 그리고 그 시험에서 몇 등으로 합격하게 될지 하는 그런 예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 예언이 어떤 해에 품생이 되고 어떤 해에 공생이 되게 될지 하는 그런 성진 등수까지 예언을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중에 사천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의 대운이라는 그런 직책으로 3년 반을 근무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게 고향으로 은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준 예언이 여범이 53세가 되는 해에 8월 14일 축시에 아들이 없이 무자식으로 죽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까지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씨의 예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공씨가 예언한 것들이 모두 차례대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여범은 이미 정해진 운명과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숙명을 믿기 시작했어요.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성진하는 것이나 감당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오는 것이고 모두 우리가 모두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범은 모든 것을 초연한 자세, 초연한 태도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실리나 이득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서 공씨가 예언했던 대로 공생으로 선발된 후에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1년 동안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대학에 다니면서 여범은 명상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나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상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진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베이징 대학의 수학을 마치고 난징에 있는 국자감에 1년 동안 근무하는 그런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범은 그렇게 국자감으로 가기 이전에 사산에 들러서 그 사산에서 존경받는 선사인 운곡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같이 선방에 마주 앉아 자선을 하면서 이렇게 사흘 밤낮 동안 자지 않고 서로 마주하면서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선을 마친 뒤에 의아해진 운곡선사가 여범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나 망상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네는 사흘 동안 자선하면서 단 하나의 망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가? 라고 운곡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범이 답하기를 공씨가 제 전 인생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가난하거나 부를 얻는 것, 성진을 하거나 실패를 하는 것 모두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결과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니 저로서도 별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여범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 여범의 답을 들으신 운극선사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씀했어요. 나는 자네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깨달은 성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여범은 운극선사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운극선사가 여범에게 가르침을 내렸는데요. 그 운극선사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떠도는 망상, 망념에 영원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들의 인생도 엄량의 기류, 숙명에 구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숙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이들만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운명은 아주 위대한 친절을 베푸는 이들이나 혹은 엄청난 죄를 짓는 자들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아주 위대한 친절을 베푼 이들은 친절한 행위로 인해서 쌓은 덕이 얼마나 높은지 원래 타고난 운명보다 더 좋게 바꿀 수가 있고 높이 쌓은 덕으로 인해서 타고난 운명도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그리고 단명에서 장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지은 죄악이 너무 크고 무서우면 원래 타고난 복이나 행운을 상쇄시키고 인생도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범은 지난 20년 동안 타고난 운명을 예언되어 있는 것보다 한치도 바꾸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범이 한낱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운극선사가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찾게 되면 덕이나 선, 정의뿐만 아니라 좋은 명성, 부, 높은 지위, 그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이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정비하는 대신에 외적으로 이득이나 출세만을 추구한다면은 비록 총명하게 머리를 사용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더라도 기껏 해야 타고난 운이 정해준 정도만은 얻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인 이득을 모두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눈먼 장님처럼 무작정 추구하는 데서 얻어줄 수 있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생에서 100만금을 얻은 사람은 분명히 전생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좋은 복을 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1000만원을 얻은 사람은 전생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원을 얻는 거고 그리고 굶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고 그 만약에 후손 100세대까지 이어질 만큼 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복을 지었다면 분명히 100세대 후손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복이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후손이 2, 3세대까지 이어질 만큼 복을 지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운명은 과거 그들이 한 생각과
행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의 법칙의 귀결, 카르마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귀결인 거죠. 그렇게 운곡선사가 가르치시기를 운명을 바꾸고자 할 때는 어떠한 잡념도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원하는 바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이 모두가 같은 동전의 두 얼굴인 것을 명심하고 어떤 이분법적이거나 양분법적인 자세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고 원하는 대로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인 수양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에 맞게 그 운명도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늘의 감흥을 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덕을 쌓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공덕을 쌓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렇게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듣고 여범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여범은 변화를 결심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부처님 전에서 맹세를 하였어요. 앞으로 3000가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높은 관료 승진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애초에 공씨는 여범이 그 승진 시험에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공씨의 예언이 정확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 후에 여범은 이게 3000가지 공덕이 완성되면서 원하는 승진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여범은 다시 3000가지 공덕을 다시 맹세하면서 다른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들을 원하는 그런 원을 세웠어요. 공씨의 예언에 의하면 무자식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예언이었죠. 그런데 여범은 다시 3000가지 공덕을 맹세하면서 아들을 원하는 원을 세웠는데, 그게 4년 만에 원을 세운 지 4년 만에 아내와 함께 그렇게 맹세했던 3000가지 공덕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들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여범은 다시 10,000가지 공덕을 맹세하면서 조정의 진사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0가지 공덕이 완성되기 이전에 3년 만에 그 자기가 원하던 시험에 통과해서 그 북경에서 가까운 그 보지현의 시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씨의 예언에 의하면은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사천성의 현장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큰 이렇게 타원이었던 보지현의 시장으로, 높은 지위였던 시장으로 임명에 대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였던 그 10,000가지 공덕이 채워지지 못할까 이렇게 근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근심을 하던 차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농지에 세금을 면세를 해주면은 10,000가지 공덕에 버금간다는 그런 조언을 그 신인이 주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여범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어째서 세금을 면세해주는 한 가지 행위가 1만 가지 공덕에 버금갈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여행길에서 그 보지현을 지나던 선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사에게 여쭤보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선행은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나 넘는 그 농부들에게 그 과중한 세금으로부터 면세를 시켜주니까 당연히 그만큼 높은 공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학언을 그 선사가 여범에게 주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10,000가지 공덕을 완성시킨 여범은 이후에 이제 애초에 예언에 의하면은 여범은 53세에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후손이 없이 죽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는데, 여범은 예언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길었던 74세까지 살았고요. 아들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해져 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범이 내린 결론이, 분명히 운명이 존재하지만 그런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운명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 있다는 것을 여범이 결론 지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바꿀 용의가 있으며,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공덕과 이렇게 인품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은 행운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는 그래에 그러니까 이런 행운들은 자신의 행운을 받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스스로와 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은 행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즐길 수 있지 않을 수 있냐 하는 그런 결론인 거죠. 점성학은 원래 사람들이 좋은 복을 즐기고, 그리고 고통과 시련, 그리고 아픔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생겨난 학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애초에 점성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점성학은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난 행운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점성학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운명에 구속되어 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여범은 내렸습니다. 공덕을 쌓고 명상을 하고 본인의 과를 뉘우치고 겸손한 인품을 삼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항상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 하늘의 덕과 서로 상응하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굳이 좋은 행운을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운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악재들에 시달리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하는 그런 교훈, 그런 결론을 여범은 결론 짓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에 바탕해서 여범 사원을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범 사원은
여범이 69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식으로 남겨놓은 작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이 책에 담긴 내용을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레슨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묘범사원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 이미 한국에도 몇 분들이 중국 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출판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한국에서도 베딕 점성학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베딕 점성학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딕 점성학은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방대한 인도 문학 관습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힌두이즘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특히 이 베딕 점성학을 지금의 수준으로 발전을 시킨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아니라 서양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한국인들에게는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장애, 어려움들 이면에 공통적인 거, 어떤 시대나 문화, 종교, 간섭, 이렇게 언어적인 장애들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의식의 힘입니다. 행성들과 스타들, 다양한 이름들을 가진 이런 여러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을 다이렉트 콜로 바로 접견할 수 있는 게 그 공통적 언어가 바로 의식, consciousness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성학을 빨리 배울 수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의식의 힘을 길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점성학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시크릿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투명하고 맑을수록 그리고 지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힘이 깊을수록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 삶과 문화 이렇게 언어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학문으로 일컫는 이렇게 베딕 점성학도 그만큼 빨리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왜냐 그러면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뛰어나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의식이 탁하고 이게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 점성학을 악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나쁘고 엉터리 예언으로 사람들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가요, 바로 이렇게 점성학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하고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은 살인자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지은 죄는 대대손손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딕 점성학은 특히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선의 힘을 먼저 키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명상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의식의 힘을
길러야만 됩니다. 타고난 메리트가 부족해서 비록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여범 사원에서 운국 대사가 언급하셨던 것처럼요.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메리트를 공덕을 차근차근 쌓으면은 모두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이나 7월부터 6월 말부터요. 제가 이제 명상 수행 코칭을 포함해서 베딕 점성학 인터넷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별로 지금 5레벨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각 레벨별로 6개월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등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강의 수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와 개인적으로 차트 리딩 상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베딕 점성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배우려 하시겠지만은 먼저 베딕 점성학을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차트를 읽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밝혀주는 그런 상담 경험이 직접적인 상담 경험이 없으면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차트를 읽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차트 리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어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이어지는 비디오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뵙겠고요. 오늘은 여범사원의 교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